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 다시 한번 결제해 볼게요. 서울 반포에서 내노라는 호텔. 하객들이 지나치는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제가 안 되네요.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모든 카드가 연달아 거절됐습니다. 호텔 전체를 빌린 화려한 결혼식, 그 결제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왜 안 되지? 카드에 문제가 있나? 지나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눈에 익숙한 사람들도 보였죠. 시댁 식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멍하니 서 있었고 신랑 가족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굳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니 참. 그 순간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저질러보는 나쁜 일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도 느꼈어요. 그들은 이제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흘 전 제가 저지른 일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연이라고 합니다. 42살이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건 제가 이혼한 날에 대한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그날은 2021년 10월 끝자락이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시댁 안방에서였어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하얀 이혼 서류가 제 앞에 놓여 있었고요. 방 안은 정말 고요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 마은가 씨는 장 보러 나가셨고 남편은 회사에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손끝이 차가웠어요. 아니, 온몸이 차가웠다고 해야겠네요. 그 방은 제가 시집와서 10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벽지는 연한 베이지색이었고 장롱 위엔 시댁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있는 사진은 결혼사진 한 장뿐이었죠. 나머지는 모두 시누이 지수가 주인공인 사진들이었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제 이름을 보니까 참 이상했습니다. 서미연.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냥 마가 며느리였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남편도 제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야 또는 미연아라고만 부르셨고 남편은 집에서 저를 부를 때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제 끝이구나.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볼펜을 들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방감 때문이었죠. 사실 이 순간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는 한 푼도 마음대로 쓴 적이 없었거든요. 제 월급 통장도 시어머니가 관리하셨어요. 힘들게 일해번 월급이 고스란히 시어머니 손에 들어갔죠. 미연아, 내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가 보다 싶었는데 친구들과 얘기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놀라면서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가족 카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카드가 5개나 됐어요. 시어머니가 하나,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제가 하나. 그런데 정작 저는 그 카드 하나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거든요. 미연아, 어제 마트에서 뭘 샀니? 계란하고 우유, 그리고 김치 샀습니다. 얼마? 12,000원입니다. 영수증은? 매번 이런 식이었죠. 계란 한 판을 사도 보고 우유 한 팩을 사도 보고. 그런데 시누이 지수는 달랐어요.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와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지수는 우리 공주니까 당연하지. 시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34신 시누이를 아직도 공주라고 부르시면서 혼자 사는데도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주셨어요. 제 월급보다도 많았죠. 볼펜 끝이 서류에 닿았습니다. 사인하기 직전에 문득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신혼 첫날부터 시작된 일들이 말이에요. 첫날 밤에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뒤지셨던 것. 며느리가 뭘 숨기냐고 하시면서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제 휴대폰을 검사하셨어요. 누구랑 연락하는지 봐야겠다면서 말이죠.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시집살이 적응기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친정에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집간 여자가 밖에서 놀면 안 된다는 게 시어머니 지론이었거든요. 서미연.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는 묶였던 것이 풀리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서명을 마치고 나서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하나씩 열어가면서 가족 카드를 정지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계획적으로 준비한 일이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해뒀어요. 누가 언제 얼마를 썼는지, 어디서 뭘 샀는지 다 기록해놨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들도 몰래 녹음해뒀고요. 지수야, 이번 달에 가방 또 사고 싶다며? 미연이 카드로 사라. 엄마, 고마워. 언니 몰래 하는 거지? 이런 대화들이었어요.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시누이가 명품백을 사는데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카드 정지. 화면에 카드 이용 정지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두 번째, 카드도 정지시켰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1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꽉 묶였던 신발끈을 하나씩 풀어내는 것처럼요. 다섯 번째 카드를 정지시킬 때 잠깐 멈춤했어요. 이 카드는 시아버지가 주로 쓰시는 카드였거든요. 골프장 가실 때, 술자리 하실 때 늘 이 카드로 계산하셨어요.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죠. 이래도 될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번 돈이니까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카드를 모두 정지시키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자유롭다는 걸 느꼈어요.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결정한 거였거든요. 창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나무에 매달린 마지막 감들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평범한 가을 오후였죠. 그런데 제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후련해서였던 것 같아요. 무표정한 제 얼굴에 눈물만 주르르 흐르는 게 우스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죠.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이혼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미연아, 뭐하니? 네, 어머니.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방을 정리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모르셨죠. 며칠 뒤에 펼쳐질 일들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설레어서였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나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물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 지수의 결혼식에서 벌어질 일도,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당황할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제게 찾아올 시연들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드디어 제가 저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 때문이었겠죠. 그 일이 벌어진 건 카드를 정지시킨 지 사흘 뒤였습니다. 시누이 마지수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지수는 시어머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34이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시어머니가 늘 걱정하셨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수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다. 결혼식은 제대로 해줘야지. 시어머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장소를 서울 반포에 있는 5성급 호텔로 정하셨더라고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 얼마가 들까요? 해본 적이 없어 상상도 안 되지만 못해도 몇 천만 원은 들 텐데 그 돈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카드로 결제하면 되지 뭐.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정지시킨 카드를 쓰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밤 지수가 집에 와서 흥분해서 떠들었어요. 언니, 내일 정말 멋질 거야. 호텔에서 결혼식 한다는 거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 지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이였어요. 뭔가를 과시하는 걸 좋아했죠. 중학생 때도 비싼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해외여행 다녀온 얘기만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지수를 예뻐하셨어요.
우리 공주는 특별해야지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는 34이 될 때까지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자랐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말 장관이었어요. 로비부터 화려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흰 장미 꽃다발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샹들리에에서 나오는 조명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지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신랑 측 가족들까지 모두 입을 벌리며 감탄하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호텔 전체를 빌렸네. 지수 정말 부럽다.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지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공주님 같았어요. 몇백만 원짜리 드레스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한복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비싸 보이는 한복이었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고 손목에는 금팔찌를 차고 계셨어요.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지수 예쁘지? 이렇게 멋진 결혼식은 처음 봐요. 하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리시면서 자랑하고 계셨어요. 마치 자신이 결혼하는 것처럼 들뜨신 모습이었죠.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 참석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이혼 서류에 사인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죠. 결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부 입장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지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랑도 멋있었고요. 둘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주례 말씀도 있었고 성혼 선언도 있었어요. 그리고 패백도 했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수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지수, 행복하게 살아라.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구나 싶었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음식도 정말 화려했습니다. 한정식부터 양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객들은 맛있다면서 계속 칭찬했죠. 정말 최고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이야. 지수 가족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으며 시어머니는 더욱 으스케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시어머니께 다가왔어요. 결제 준비가 되셨으면 프런트로 와주세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잠깐 긴장감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곧 평소 모습으로 돌아오셨죠. 네, 금방 갈게요.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셨어요.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죠. 그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가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객들도 대부분 결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대규모 결혼식의 결제 금액이 궁금했나 봐요. 모두들 수근수근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서 단말기에 넣었죠. 그리고 몇 초 후 단말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B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웃고 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이상하네요. 다시 해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직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되네요. 시어머니가 다른 카드를 꺼내셨어요. 역시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죠.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이번엔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왜 안 되지? 카드에 문제가 있나?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세 번째 카드를 꺼내셨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죠. 그 순간 시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뭔 일이야? 카드가 안 돼요. 이상해요. 시아버지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직원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이제 주변 하객들이 완전히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지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고 다가왔어요. 엄마, 뭔 일이야? 카드가 안 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본 건 처음이었죠.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작아 보이셨어요. 호텔 직원도 난처해하더라고요.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시면.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호텔 전체를 빌리는 비용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었거든요. 신랑 가족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신랑 아버지가 뭔가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걸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제가 벌인 일이 맞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10년 동안 제가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였죠. 결국 신랑 아버지가 급하게 카드를 내셔서 결제를 마쳤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뒤였죠. 하객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신랑 가족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뭔 일이야? 왜 카드가 안 돼?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미연아, 당장 집에 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마음이 묘하게 편안했거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게 잠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받고 싶더라고요. 언니. 지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왜? 무슨 일이야? 언니, 큰일 났어. 진우는 지수 신랑 이름이었어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죠. 뭐, 천천히 말해봐. 결혼 취소한대.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물도 다 돌려달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놀라더라고요. 왜? 갑자기 왜 그래? 어제 그 일 때문에 카드가 안 됐던 그 일 말이야. 진우 오빠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의심한대. 돈 문제가 있는 집안이라고. 지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사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5성급 호텔에서 카드가 연달아 거절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히 결혼 상대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결혼을 재고할 만하고요. 언니 어떡해? 나 어떡해? 지수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어보는 거니까 당황스럽겠죠. 34까지 시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현실이 무너진 거니까요. 일단 진정해. 지금 어디야? 집에. 엄마는 병원에 있어. 병원. 왜? 어젯밤에 쓰러지셨어.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아빠가 급히 응급실로 모셨어. 이번엔 정말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니. 아무리 미워도 그분이 아프시다니까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병원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10년 동안 가족으로 지낸 사이니까 완전히 모른 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은 시내에 있는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내과 병동 4층이라고 지수가 알려줬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댁 식구들을 마주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카드 정지 사건 이후의 말이에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아버지와 지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내가 한 짓이구나.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인사말도 없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카드 말이야. 내가 정지시킨 거지? 시아버지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미친년이 내가 무슨 권리로.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지수는 놀라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빠, 목소리 좀 닥쳐. 이 집안이 이 꼴난 게 누구 때문인데. 시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고 손도 떨리고 계셨죠. 제 이름으로 된 카드니까 제가 정지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죠. 권리가 어디 있어? 그 돈으로 이 가족이 살아왔는데. 제가 번 돈입니다. 뭐? 내가 번 돈? 시아버지가 비웃으셨어요. 내 월급 15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키워준 거야, 너를.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키워줬다니. 10년 동안 제가 번 돈을 모두 가져가면서 저를 키워줬다고 하시다니. 키워주신 게 아니라 제 돈을 쓰신 겁니다. 2년이 진짜. 시아버지가 일어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침대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움직이셨어요. 그만해요.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눈을 뜨시긴 했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기운이 쭉 빠져 보이셨죠. 미연아, 내가 왜 이래?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너한테 못해줬나? 10년 동안 가족으로 대해줬는데. 가족으로 대해주셨다고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과연 가족으로 대해주신 건지 아니면 돈을 대주는 기계로 여기신 건지. 가족이라면 제 의견도 물어보셨어야죠. 의견? 무슨 의견? 카드를 만들 때도 쓸 때도 저한테는 한 번도 묻지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어제는 지수 결혼식인데.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렸어야죠. 제 카드를 쓴다고. 지수가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아마 상황을 다 이해한 것 같았어요. 자기 결혼식이 망가진 이유를 말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너무 시끄럽네요. 연예객은 한두 분만 남아주세요. 간호사 말을 듣고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지수를 만났어요. 지수가 따라 나왔나 봐요. 언니, 정말 이래야 돼? 지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 결혼식을 망쳐놓고? 지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 어떡해, 언니. 진우 오빠는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했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처음 보는 지수의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항상 밝고 당당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 다른 사람? 내 나이가 몇인데? 34이야, 34. 지수가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문이 다 퍼졌어.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누가 나랑 결혼하려고 할까? 사실 그 말이 맞았어요. 작은 동네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될 거예요. 지수야,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버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안 돼. 지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서로 바라보다가 지수가 먼저 병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미연아, 무슨 일이야? 동네에서 시댁 얘기가 나오던데. 엄마, 저 이혼했어요. 뭐? 친정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수 결혼 취소 문제, 시어머니 병원비 문제, 그리고 동네 소문 문제까지. 일주일 뒤에 들은 소식으로는 지수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어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요. 시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시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신다고 했죠.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며느리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시댁이 너무했다라고 했어요. 마가 며느리,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10년 동안 월급을 다 뺏겼다면서? 그래도 결혼식 날에 그러면 안 되지. 어차피 이혼할 거면서 미리 말하지 그랬어. 이런저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댁에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횡령죄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말이에요. 횡령죄로 고소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 뒤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친정집에 와 있었어요. 이혼 소식을 들으신 친정 어머니가 걱정되셔서 자주 오라고 하셨거든요. 친정집은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대문 옆에는 어머니가 기르시는 국화꽃들이 피어 있었죠. 어머니는 72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고 계셨는데 건강은 괜찮으신 편이었어요. 다만 제 일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셨죠. 미연아, 정말 괜찮겠니? 고소까지 당했다는데. 어머니가 차를 우리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법정에 서는 건 생각만 해도 무서우니. 어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셨던 분이라 이런 일들이 낯설고 두려우실 거예요.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죠. 그리고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어머니가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저예요. 지수예요. 지수였어요. 신우이 지수가 친정집까지 찾아온 거였죠. 어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지수가. 왜? 저도 의외였어요. 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문을 여시자 지수가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안 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죠. 많이 울었나 봐요. 이모. 지수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 무슨 일이니? 들어와서 앉아라.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지수를 안으로 모셨어요. 지수와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았죠.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언니. 지수가 저를 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입술만 떨리더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미안해. 뜻밖의 사과였어요. 병원에서는 저를 원망하더니 갑자기 사과를 하다니. 지수야. 언니, 나 정말 몰랐어.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어. 지수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죠. 언니 월급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도, 카드가 다 언니 이름이었다는 것도 나는 정말 몰랐어. 정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지수는 그냥 카드를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동안 미안했어, 언니. 정말 미안해. 지수의 사과가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10년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언니, 카드 하나만 살려줄 수 없을까? 역시 그것 때문에 온 거였어요. 사과는 사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카드였던 거죠. 지수야, 결혼 잔금만이라도, 안년 생활비라도, 언니, 제발. 지수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평생 누구에게 머리 숙인 적 없는 지수가 제게 무릎을 꿇다니. 지수야, 일어나. 안 일어나. 언니가 말해줄 때까지 안 일어나. 어머니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이게 무슨. 그 순간 지수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10년 동안 가족으로 지낸 사이였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보니까 측은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럴 때만 찾아와서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하다니. 그동안 제가 힘들어할 때는 관심도 없었으면서 말이에요. 지수야, 일어나서 얘기하자. 언니가 대답해줘야 일어나.
지수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지수야, 그건 너희들이 해결할 일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10년 동안 내 돈으로 살아왔으면 이제는 너희 돈으로 살아야지.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어? 언니 월급 빼고는 별로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어요. 별로 없다니. 그럼 지금까지 뭘로 산 거예요? 제 돈 말고는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해야지. 벌어야지. 언니처럼 중학교에서 일하라고? 나는 대학도 나왔는데. 지수의 본성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 행정실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수야, 일에는 귀천이 없어. 그렇긴 하지만 나는 좀 다르잖아. 다르다고요. 뭐가 다른데요? 34까지 시어머니 용돈 받아먹고 산 게 다른 건가요? 지수야,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현실이 뭔데? 가난하게 사는 게 현실이야. 지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사과하러 왔다가 이제는 화를 내는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는 거야.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사는 거. 언니는 좋겠다. 혼자 살면 되니까. 나는 결혼도 깨졌고 직장도 그만뒀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점점 본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과하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이제는 저를 원망하는 투였어요. 지수야, 그건 내 선택의 결과야. 내 선택? 내가 뭘 선택했다고? 34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산 것. 그게 내 선택이야. 그 말을 듣자 지수가 완전히 화를 냈어요. 언니가 뭘 안다고. 나도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는데? 용돈 받아먹고 사는 게? 언니는 정말 너무해. 지수가 일어서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말리시려고 했죠. 얘들아, 목소리 좀. 이모, 언니가 너무해요.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가족이면 10년 동안 내 월급을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지.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는 줄 알았어. 알아서 한다고? 내 돈인데? 언니 돈이긴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또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편할 때만 가족이고 힘들 때만 가족인 거예요. 지수야, 가족이라는 건 서로 배려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언니한테 잘했어. 뭘 잘해줬는데? 지수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뛰쳐나갔어요. 언니 정말 너무해. 나 이제 언니 몰라.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와 저는 말없이 서 있었죠. 미연아, 좀 심하게 말한 거 아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엄마, 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애가 그렇게 울면서 부탁하는데 어머니도 지수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친정집에서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왔어요. 지수의 울음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무릎 꿇던 모습도 계속 떠올랐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너무 냉정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했어요. 이건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지수도 시댁 식구들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내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너도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를 나쁘게 볼 수도 있어. 괜찮아요. 엄마, 법정에도 서야 하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앞으로 정말 힘든 시간이 올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지수가 다시 찾아올까? 시댁에서 또 무슨 일을 벌일까? 하지만 무엇이 와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는 삶 말이에요. 지수가 찾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고소건도 준비해야 하고 시어머니 병원비 문제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에게서였습니다. 영자가 너 보고 싶어 한다. 짧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니 의외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간병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기침 소리들이 섞여 있었죠.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혼자 계셨어요. 창가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많이 야위셨어요. 뺨이 쑥 들어가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조용히 부르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차갑고 냉정한 느낌이었죠. 왔구나. 말투도 평소와 달랐어요. 며느리를 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남남을 대하는 목소리였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10년 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은 많았지만 이렇게 차갑게 대하신 적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지내세요? 보다시피야.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요. 순간 과거가 떠올랐어요. 처음 시집 왔던 날 이분이 저를 어떻게 맞아주셨는지. 그때는 정말 따뜻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 왔구나. 고생했어. 신혼 첫날 밤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었죠. 친정어머니처럼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게 아마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월급 통장을 달라고 하셨을 때부터 말이에요. 미연아, 시집 온 며느리는 가게를 맡아야지. 그때도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시댁 살림을 맡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돈을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내 꼴 보러 왔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프시다고 해서. 아프긴 뭐가 아파. 내가 아프게 한 거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프셨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병실 안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웃으셨어요. 사람이라면 가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또 복잡해졌어요. 과연 저를 가족으로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돈을 대주는 도구로 여기셨을까요? 10년 동안 제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마음.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지. 여전히 똑같은 논리셨어요. 개인의 마음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시집간 여자가 어디 놀러 다녀?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지. 친구가 뭐가 중요해?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제 개인적인 욕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었죠. 저도 10년이 지났으니까 시어머니도 10년이 지난 거죠.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이분도 나름대로는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말씀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나름대로는 그만해.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셨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들만 병실 안에 울려 퍼졌죠. 그때 시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씩 흘러내렸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왔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측은했거든요. 10년 동안 함께 산 시간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명절 때 함께 음식을 만들던 일, 제가 아플 때 챙겨주시던 일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나쁜 기억이 더 많았지만 좋은 기억도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그냥 가라.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남이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남이라니, 10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남이라니.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병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고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 이런 결과가 정말 제가 원했던 건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서로가 상처받더라도 지나가야 할 길이라고. 병원을 나오면서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 일은 시어머니와 만난 지 사흘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이혼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법정에 설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연락이 올 줄은 몰랐어요. 미연아.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도 더 기운이 없으셨죠. 네, 어머니. 너 시간 있으면 병원에 와줄 수 있니? 의외의 요청이었어요. 며칠 전에는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와달라고 하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석양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서 시어머니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 왔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는데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우신 것 같았죠. 앉아라.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시어머니 표정을 살펴봤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권위적이고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지쳐 보이는 할머니 같았어요. 미연아,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무겁게 말문을 여셨어요. 무슨, 그 집안 돈의 진짜 주인은 내 시아버지였단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카드를 관리하고 돈을 쓰라고 한 것도 다 그 사람이 시킨 일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10년 전 내가 시집와서 월급 통장 달라고 했을 때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라고 했단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10년 동안 저를 통제하고 억압한 게 시어머니였는데 갑자기 시아버지 얘기를 하시다니. 어머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연아, 나도 그 사람한테 당한 거야.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혼하고 40년 동안 내 돈이라고는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어. 모든 게 그 사람 통제하에 있었단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관리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시아버지가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다니. 그럼 그동안 나는 그냥 방패막이었어. 그 사람이 직접 나서면 너희가 반발할까봐 나를 앞세운 거야. 시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시어머니가 늘 시아버지 눈치를 보셨는지, 왜 중요한 결정은 항상 시아버지가 내리셨는지. 그럼 지수 용돈도 그것도 그 사람이 주라고 한 거야. 딸은 특별하게 키워야 한다면서. 나는 반대했어. 너무 많이 준다고. 지수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것도 시아버지 지시였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 남편한테 당하고 있다고. 그것도 며느리한테. 시어머니의 자존심이었나 봐요. 남편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셨던 거죠. 미연아, 나도 평생 억울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단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한 번 화나면 말을 끝내지 못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은 갔지만 구체적으로 묻기는 어려웠어요. 어머니, 그래서 너한테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단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제야 이해됐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권위적인 모습들이 그게 본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내가 내 월급 통장을 달라고 할 때 정말 하기 싫었어. 하지만 안 하면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멈추셨어요. 시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압박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카드 만들 때도 그 사람이 며느리 이름으로 여러 개 만들라고 했어. 나는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지만 그럼 시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요? 컨트롤하고 싶은 거야.
이 집안의 모든 걸 자기가 관리하고 싶은 거지. 시아버지의 성격을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무뚝뚝하고 권위적이셨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내가 용감했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어요. 카드 정지시킨 것도 나는 속으로 고마웠어. 드디어 이 악순환이 끝나는구나 싶었거든. 정말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화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마워하셨다니. 그럼 지수 결혼식 때문에 쓰러지신 건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걸 알고는 정말 무서웠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알 리가 없지. 나도 숨기려고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시어머니가 늘 긴장해 있으셨는지, 왜 시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못 하셨는지. 미연아,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겠어요. 응, 정말 힘들었어. 40년 동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때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었어요. 모든 억압과 통제의 원인이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체념한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이제 와서 바꾸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미연아, 조심해라. 네, 그 사람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카드를 정지시킨 걸 알고는 정말 화가 났거든. 시어머니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떡해요? 고소하는 것도 그 사람이 결정한 거야. 나는 말렸는데 역시 고소건도 시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미연아, 내가 오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는 끝까지 싸워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와 같은 처지였다니. 진짜 적은 따로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이제야 알겠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시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싸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시아버지가 횡령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고소장을 받아보니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제가 가족 카드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카드를 무단으로 정지시켜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했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10년 동안 제 돈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승산이 있어 보이네요. 증거는 충분히 준비하셨고요. 저는 몇 달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뒀었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 시댁 식구들의 대화 녹음, 그리고 제 월급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기록들까지.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11월 둘째 주 목요일, 시청 민원실에서 하기로 했어요.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보자는 취지였죠.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죠. 거울을 보니 10년 전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모습 같았어요. 시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3층 민원실 한쪽에 조정실이 있었어요. 문 앞에 가사조정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니 긴 테이블이 있었고 한쪽 끝에는 조정위원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인자한 인상이셨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어요. 반대편에 앉아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어요.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분이 앉아 계셨고요. 안녕하세요. 조정위원께 인사를 드리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시아버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영수 씨가 서미연 씨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의혹에 대해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조정 의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신청인 측에서 주장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시아버지가 일어서셨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 며느리가 10년 동안 가족 카드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모든 카드를 정지시켜서 저희 가족이 큰 피해를 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쓴 돈은 한 푼도 없었거든요. 모든 지출은 시댁 식구들을 위한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조정 의원이 물으셨어요. 제 딸 결혼식을 망쳤습니다. 호텔 결제가 안 되어서 신랑 측에 큰 피해를 줬고 결국 결혼도 취소됐어요. 시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뻔뻔하셨어요. 피신청인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 의원이 저를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이었죠. 조정 의원님, 먼저 이것부터 봐주세요. 카드 사용 내역을 쭉 펼쳐놓았어요. 10년치 기록이었죠. 이건 제 이름으로 발급된 9개 카드의 사용 내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조정 의원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모든 지출은 시댁 식구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시어머니 의료비, 시누이 용돈, 시아버지 골프비, 각종 가족 모임 비용까지. 시아버지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댁 식구들이 카드 사용에 대해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했어요. 지수야, 이번 달에 가방 또 사고 싶다며? 미연이 카드로 사라. 엄마, 고마워. 언니 몰래 하는 거지? 시어머니와 지수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녹음이 더 있습니다. 모두 제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들이에요. 조정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또한 이것은 제 월급 통장 내역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번 모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리해뒀어요. 통장 사본을 내밀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이 그대로 시댁으로 넘어간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제가 받은 월급 총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200만 원도 안 되고요. 시아버지가 변호사와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 시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신 진술서입니다. 조정 의원이 놀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네. 모든 카드 관리와 지출 지시가 시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직접 써주신 진술서였어요. 40년 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일들, 그리고 제게 했던 모든 일들이 남편의 지시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아내가 정신이 없어서 쓴 거야. 시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하십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진실을 숨기고 계셨던 거죠. 저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조정 의원이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더라고요. 증거를 보니까 피신청인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조정 의원이 손을 들어서 막으셨어요. 신청인 측에서 주장하는 횡령의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피해자로 보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그리고 카드 정지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를 본인이 관리하는 게 당연하죠. 시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조정 의원님, 시아버지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신청인께서 추가로 주장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조정 의원이 물으셨지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고요. 그럼 이 사건은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정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정 의원이 서류에 뭔가 적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저를 째려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서움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이상 저는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10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아? 은혜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돈으로 살면서 무슨 은혜를 베푸셨나요? 시아버지가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리더라고요. 조정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해방되는 기분이었죠. 시청 밖으로 나오니까 햇볕이 따뜻했어요. 11월인데도 포근한 날씨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에게서였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마음 놓고 살아라.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신 거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정말 끝난 거구나 싶었어요. 10년간의 억압과 통제가 하루 만에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저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조정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지수였어요. 어느 가을 저녁 별이 뜨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현관 앞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는 지수를 봤을 때 처음엔 또 무엇 때문에 왔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수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디서 일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언니.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미안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뭔가를 요구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과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지수야. 언니, 저 이제 일해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34세 지수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다니.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서빙하는 것도 모르겠고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지수 얼굴에 예전에는 없던 성숙함이 있었어요. 언니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수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말이에요.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가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비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적금을 깨서 해결하셨다고 했죠. 아마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쓰신 거였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퇴원 전날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미연아, 한 번만 더 봐줄 수 있겠니? 병원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많이 좋아져 계셨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훨씬 밝아져 있었죠. 미연아, 고마웠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너 때문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이제 그 사람한테 할 말은 다 했단다. 시어머니도 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신 거죠. 어머니도 이제 편해지세요. 응,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는 정말로 자유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흘린 미소는 정말 따뜻했어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고소 건이 완전히 정리된 건 11월 말이었어요. 시아버지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다는 연락이 왔죠. 더 이상 법정에 설 이유가 없어진 거였어요. 그 즈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중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10년 동안 안정적이긴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거든요. 집 근처에 작은 봉제 공장이 있었어요.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죠. 시급은 중학교보다 낮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었어요. 첫 출근날 아침이었습니다. 12월 초순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공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공장은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재봉틀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2층은 완성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직원들은 모두 아주머니들이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구나. 잘 부탁드려요. 처음이라 서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천을 만져봤어요. 서툴렀지만 뭔가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든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아주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모두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그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미연 씨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새로운 시작이라. 좋은 말이네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공장을 나오는데 겨울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제 선택으로, 제 의지로 하루를 보낸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사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10년 만의 자유였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늘 긴장해 있었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였어요. 휴대폰을 보니 친정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연아, 오늘 첫 출근 어땠니?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어머니께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실력도 많이 늘었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월급은 예전보다 적지만 모든 게 제 것이라는 사실이 행복해요. 시댁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시어머니와는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지만 시아버지와는 완전히 남남이 됐죠. 지수는 요즘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요.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냐고, 10년을 그냥 버린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1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서미연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해요. 오늘은 뭘 하며 살까? 점심은 뭘 먹을까? 퇴근하고는 뭘 할까? 이런 소소한 선택들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권리를 찾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서미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억압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